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조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9 페이지, 나올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이에요. WAN 있는데요. 얘는 뒤에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WAN은 범위가 넓지 않은 지역, 아닙니다. 넓은 지역에 wide거든요. W가. 넓은 지역. 에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틀렸습니다. 여기는 넓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LAN이라고 합니다. LAN. 랜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랜선 꽂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 랜. 그거예요. 1번은 X죠. 2번 QR 같은 경우에는요, 그 R이 리포지션이 아니라요. 리포지션이 이제 다시 재배치한다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 QR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코드랑 다르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바코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여기에 이런 물건이 어느 쇼핑몰에서 싸게 팔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Q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고 네모나게 생긴 거 있죠? 네모나게 생겨서 막 점이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게 QR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딱 해보면은 진짜 빠르죠. 바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퀵 리스폰스, 그죠? 해서 빠른,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응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빠른 응답이란 뜻이기 때문에 리포지션이 아니라 리스폰스의 약자입니다. 밑에 써 있죠. 다음에 3번. 컴퓨터 출력 장치가 아닌 거 프린터, 모니터. 그러니까 프린터는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 주는 거고 모니터는 화면으로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플로터는 잘 모르십니다. 스캐너는 잘들 아시죠? 스캐너는 이렇게 쭉, 사진을 이렇게 갖다 대고 덮어서 스캐닝 쫙 하면은 이게 화면, 컴퓨터 안으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캐너는 뭐겠어요?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플로터는 뭐냐면요. 프린터랑 비슷한데요. 약간 뭐가 다르냐면 일단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 복잡한 것까지 출력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 이런 거요. 그러면 도면이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출력할 때는 프린터로 잘 하는 것보다는 플로터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플로터가 되게 비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잘 안 하고 회사에서 이제 단체로 사거나 회사에서 이제 아예 그렇게 어떤 그런 도면 팀 이런 데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플로터 같은 걸 해주는 업체 같은 데 있잖아요. 복사집 같은 그런 비슷한 데가 거기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플로터는 어쨌든 프린터랑 비슷한 건데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한 것을 훨씬 더 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4번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이 아까 지난 시간에 봤었죠?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라고 하니까요. 파밍 봤었고 밑에 폰지 사기 있네요. 폰지 사기는 뭔가요? 폰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찰스 폰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때 아주 전설적인 어떤 사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금융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쫙 모아요. 그 다음에 이 투자금을,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모아요. 근데 그러면 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여기 폰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있으면 폰지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이 돈을,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돌려주는 걸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면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모아요. 이렇게. 다시 모아요. 그럼 이걸 돌려 막아요. 이렇게. 이 사람한테 들어온 돈으로 이 사람들한테 막고. 그럼 이 사람한테 줄 돈은 다시 모아요. 또 이렇게. 다시 모아서 또 이걸로 이 사람들한테 줄 돈을 이렇게 맺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폰지 사기예요. 이제 폰지 스킴이라고도 해요. 폰지 스킴이라고도 하고 폰지 사기라고도 하고 뭐 폰지 게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융 피라미드의 원조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건이고요. 다음에 이제 4번 휘슬블로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었죠. 그죠? 딥스로트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인터넷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넘어가고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퍼뜨리는 거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가진 것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모든 파일이 감염된다.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이 감염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3번이 틀렸고요. 전자메일의 보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외우는 거는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바이러스라는 게 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이제 무의미한데 그건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님다 바이러스라는 게 있네요. 님다 바이러스는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게 감염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메일의 주소를 열면 그러니까 메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이나 혹은 이제 메일만 열면 바로 아니면 첨부 파일을 여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우면 바로 이제 컴퓨터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이 컴퓨터에 있는 주소록을 이제 자기가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록에다 또 무차별하게 뿌려요.
이 님다 바이러스에 관련 이게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메일 같은 거를 그래서 또 메일을 열면 또 감염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님다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컴퓨터의 주소록 이걸 이용해서 또 무작위로 쫙 뿌리고 그럼 저도 감염됐다 또 무작위로 쫙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님다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6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주어진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용어. 첫 번째 보니까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태연이. 해가지고 태연이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삼성 뭐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잡 이게 없다. 그래서 삼성잡이라는 도메인을 자기가 미리 이제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그런 일자리 관련된 어떤 또 뭔가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잡이라는 주소가 필요해졌다. 라고 하면 삼성잡이 그곳에서 연락이 오겠죠. 실제로 있는 데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냥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오면 그러면 그거 제 주소인데 왜요? 저희가 좀 쓰려고요. 그럼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얼마에 사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에 살 거예요? 라고 이제 삼성에서 뭔가 이제 뭐 삼성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치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이 도메인을 미리 습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뭐 불법점이나 무단점유는 아니죠. 근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슬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래킹이 뭐냐면 스쿼팅이요, 스쿼팅. 2번입니다, 2번, 스쿼팅. 스쿼팅이 뭐냐면, 스쿼팅이 이제, 스쿼트 아시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는 왜, 뭐, 스쿼트 이렇게 헬스장에서 하는 거.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웅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뜻은, 웅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겠어요? 무단점유, 불법점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또 스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쿼팅, 이 불법점유, 이런 뜻으로, 약간 얘기해서, 사이버 스쿼팅이 답이 되는 거예요. 슬래킹은 뭐냐면요. 거기 슬래킹 옆에 왼쪽에 있잖아요. 그게 슬랙 해가지고, 느슨하다, 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늘어졌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느슨하게 이제 회사 컴퓨터로 딴짓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사이버 슬래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불링. 불링은요, B-U-L-L-Y 이거거든요. 불링. 이게 뭐예요? 왕따 같은 거예요. 집단 따돌림. 약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거. 이걸 불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불링 하면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약자를 괴롭히는 거.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런 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은 뭐 많이들 아시죠? 스트리밍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뭐 그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거 이런 거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됐고요. 그다음에 와이브로도 보고 있으면 좀 가슴이 아픈데 와이브로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CDMA 뭐 WCDMA 이렇게 있다가 3G로 넘어오면서 3G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3G가 WCDMA니까요. 3G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4G로 갈 텐데 이것이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또 하나가 와이브로였고 하나가 와이브로였고요. 또 하나가 LTE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고, 우리나라 독자 기술입니다, 얘는요, 이건 이제 외국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죠?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부르는, 롱텀 에볼루션. 그죠? 와이브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어떤, 그런, 인터넷 통신망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전략 육성을 했다가, 많이 이제 여기로 많이 안 하고, 요즘 다 LTE 쓰죠? 그래서 요즘 뭐, 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LTE로 넘어갔죠. 와이브로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썼었는데 KT 같은 데서 근데 요즘은 이걸 쓰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양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유선 초고속 인터넷 이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맞고요. IT 세계화 정책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아닙니다. 여기 일본은 안 꼈고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독자 개발한 겁니다. 맞고 3번, 4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악의적인 네트워크 침입자가 IP 주소를 속이고 이미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PC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방문을 유도한 후 정보를 빼낸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피싱이랑 좀 다르고 스푸핑이라고 하는 건데 1번인데요. 스푸핑은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또 편하냐면 이런 거 있어요. 문자를 딱 봤는데 혹은 이제 그 이메일 같은 걸 봤는데 지마켓에서 왔어. 그래갖고 거기에서 뭐 말하자면 지마켓 마일리지가 삭제됩니다. 없어집니다. 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지통장에 들어있는 어떤 그 금액이 사라집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고 쳐요. 혹은 이제 이메일이 왔다고 쳐요. 근데 나는 거기에 이제 돈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마일리지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잘못된 이제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장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유명 사이트나 이런 데를 위장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마켓이 보낸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위장해서 보낸 거. 이런 걸 이제 스푸핑, 수법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오바마 이러면 처음에 생각나는 게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여기 4개 중에는 트위터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죠. 홍보 효과.
됐고, 지난 시간에 팔로우하고 팔로잉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11번,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정보량의 단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키로부터 페타까지 순서대로 1024배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1000배가 아닙니다. 1024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거요,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읽으면은, 페이스북 아닌가? 뭐 아니면 뭐 다른 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답은 3번이에요. 링크드인. 링크드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비즈니스 분야,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이죠. 가장 큰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비즈니스 전문이요. 그렇다고 치면 링크드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인, 구직,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헤드헌팅, 이런 것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목과는 좀 다르잖아요. 친목을 넘어서서 어떤 구인과 구직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는 절차는 이런 게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13번 크라우드 펀딩이네요.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가 이제 군중들을 말하죠. 펀딩은 돈을 모으는 걸 말하고 해서 이제 군중들한테 돈을 모은다는 뜻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읽어보죠. 1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 통해서 기부자, 후원자,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음반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2번 인터넷 사회 공익 프로젝트나 창작물을 공개하면 그것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모이는 방식. 맞고요.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보상은 현금을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했으니까 투자금 다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저희가 드릴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만든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드릴게요. 아니면은 영화 자석표나 이런 걸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또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투자자는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거죠. 만약에 될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뭐 대기업에서 완전히 투자를 하겠죠. 그죠? 예, 이건 맞는데 손해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사람한테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 개개인별로 놓고 볼 때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이건 개인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량, 아주 소액. 그래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약간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대구에 어떤 여성분이 혼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의 결과였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아이를 낳는데, 이게 또 이 여성분이 지적장애인이야. 그래갖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경찰서에서는 이분 당연히 이제 가해자는 잡았고, 이제 가해자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벌도 가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하고 이 엄마가 살 공간, 그러니까 왜냐면 육아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에만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지적 장애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와 그러니까 이 모자죠. 이 모자의 주거를 조금 해결해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모으려고 했었는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여서 이 아이와 이 어머니의 이제 주거에 좀 보탬이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 기사에.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다음 거 관련된 용어. 무슨 여 사건으로 무슨 사건 해가지고 인터넷 시끄러웠다 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왜곡된 상태로 인터넷에 게재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이것도 뭐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예전에 그런 애 있었어요. 국물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이었냐면 어떤 아이의 엄마가 글을 올린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아주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내 아이한테 국을 엎었는데, 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국을 엎었는데 이게 뭐 치료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아줌마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 애는 화상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지금 그 아줌마 지금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물려 이거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공분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이 아줌마가 포장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꼬마애가 와서 박치기를 한 거 말하자면, 박치기를 하는 바람에 이 국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은 건 사실이죠.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이애 엄마 어딨냐고, 이애 부모 보호자 어딨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찾았었는데 주인이랑 같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거기서 이제 응급조치나 이런 걸 다 이제 취한 다음에 어디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뜬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물려 사건이 박치기 꼬마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왜곡된 상황도 왜곡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일반 개개인에 관한 것일지는 몰라도 정말 큰 사건은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쓰레기 만두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만두 사건 해가지고 만두에 들어가는 그 소가 쓰레기로 만든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다.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거의 악마의 편집으로 기사를 완전히 짜집게 해가지고 그 만두 업체들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 크게 한번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든 이 사건을 아셔도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다 무죄 판결 났어요. 거기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됐던 뭐 거기서 쓰레기로 뭐 만두소를 만드는 업체들 해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의 정부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무죄야.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을 만들다 보면 남는 짜투리가 있죠. 이 짜투리는 쓰레기라는 표현보다는 짜투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짜투리를 활용해서 음식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총각김치를 먹을 때 뒤에 무청,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시래기로 만들어서 국을 끓여 먹듯이 그렇게 해요. 그죠? 물론 이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단무지를 만들고 나면 무 끝 부분이 남잖아요. 이 끝부분도 못 먹는 건 아니죠. 이걸 잘 가공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또 거기 만두소를 만드는 회사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건 뭔가요? 저건 쓰레기죠. 이건 음식물 짜투리죠. 그래서 저거는 버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음식물로 쓰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말했던 것을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저건 쓰레기인데 저걸로 꼭 음식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쓰레기 만두 사건이 되게 크게 있었고, 만두 업체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되게 공분이 일었고, 나중에 봤더니 그건 다 잘못된 게 아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만두 업체 사장이, 그게 이제 백분 토론도 했었거든요. 백분 토론에서 이제 쓰레기 만두 사태 이대로 좋은가 막 했더니, 그때 그 만두 업체 사장이 실제로 자기가 전화를 했죠. 이제 시민 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는, 내가 그 업체 사장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진짜 잘못됐다. 지금 이거 다 쓰레기 아니고 편집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뭐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음모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실제로 그 말이 맞았고요. 그랬는데 그분인 어쨌든 지금 나는 이미 타격을 입을 대로 입었고 뭐 완전히 이제 망했고 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거기서는 안 했지만, 완전히 다 이제 거기서 진실을, 자기 나름대로 진실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살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인터뷰했던 그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도 뭐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죠? 왜곡돼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마녀사냥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사회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몰아가는 거, 이런 걸 메카시즘이라고 하거든요. 메카시즘.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메카시즘 뒤에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넷카시즘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넷카시즘 합성어예요.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소호프어는 앞에서 봤고요. 1번. 2번.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는요, 이게 에너지 낭비를 되게 최소화한 어떤 주택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도 최소화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재생이 가능한 자연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첨단의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그냥 거의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집, 이런 거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다음에 타조 세대 같은 경우에는, 타조가 뭐예요? 이제 타조가 뭐 적들이 나타나면 그냥 머리를 이렇게 어디다 박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이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들, 그런 경우를 도피하려는 사람들, 이런 경우를 타조 세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넘어가서 15번은 뭐 읽어보시고요. 16번.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 모양을 변환하는 단축키. 이거 글자 모양 변환은 Alt L입니다. 컨트롤 V는 뭐예요? 컨트롤 V는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컨트롤 C 복사하면 컨트롤 V로 붙여넣는 거죠. 컨트롤 O는 파일 끼워넣는 거고. 컨트롤 L, 다시 찾기. 이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컨트롤 L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글 파일에서요, 뭐 복잡이라는 말을 다 찾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컨트롤 F를 해서, 그 컨트롤 F를 하면 어떤 창이 딱 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빈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복잡이라고 제가 이렇게 치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글 파일에서 복잡이라는 게 어디가 있는지 딱 찾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 L은 뭐냐면 이게 안 떠요. 안 뜨고 그냥 바로 전에 찾았던 거를 그냥 찾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복잡. 그냥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시 찾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찾았던 걸 그냥 바로 다시 찾는 거. 이게 컨트롤 L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18번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그죠? 인터넷상 기관 형태에 따른 도메인 네임 중에서 한국의 연구기관을 나타내는 거 RE, 리서치라고 하기 때문에 RE로 표현합니다. 옆에 에듀 같은 경우에는 뭔지 감이 확 오시죠? 에듀 뭐예요? 교육기관이겠죠? 됐고, 그 다음에 파밍 설명드렸고, 파밍은 4번 잘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보낸 이메일로 위장한다? 이렇게 위장하는 건 파밍이 아닙니다. 파밍은 아예 그 자체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창을 교묘하게 이제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조수창 자체는 다르지만 요 모양 같다. 이러면 이제 피싱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예요. 4번은 그래서 피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장이 있기 때문에. 파밍은 그냥 그 자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수창까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 자체를 탈취해낸 거죠. 다음에 20번 땡땡이란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나 기능 등을 합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합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즉 서로 다른 웹사이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콘텐츠를 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시업이라는 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넷 반달리즘. 반달리즘이 뭐냐면 반달리즘은 이제 반달족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놀로마 시대 때 이 반달족이 상당히 이제 그 약간 전투력이 강한 종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얘네들만 지나가면 그 지역의 뭐 문화 이런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화들을 막 파괴시키는 이런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달족들의 후예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역사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고유 명사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달리즘 이러면은 뭐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확 다 파괴시켜버리는 행위 이런 걸 말하는데요. 넷 반달리즘 그건 뭐겠어요? 그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답은 아니고 시멘틱. 시멘틱은요, 이거 예전에 한동안 네이트라는 이 홈페이지, 요 사이트에서 한동안 꽤 유행했었어요. 무한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멘틱 검색 이게 밑에 예전에 관적 광고로 떴던 기억을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이러면은 이거는 정보를 이렇게 제가 집어넣으면 제가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고시넷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고시넷은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정보들이 쭉 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재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그래서 고시넷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우리 이제, 고시넷과 관련된 어떤 서점, 출판사, 아니면 또 어디 뭐 여러 가지 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 업체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멘틱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재구성하고 재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멘틱입니다. 웹어울리즘은 앞에서 봤었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1번 워터마크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에 보니까 카피라이트 있고 카피레프트 있네요. 카피라이트는 뭐예요? 원래 라이트라는 것이 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해서 카피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피레프트는요, 약간 말장난 비슷하긴 하지만 카피레프트는 이것과 반대. 그러니까 정보는 독점적이다. 이 정보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카피라이트라면 카피레프트는 정보는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적 재산권의 공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카피레프트. 다음에 2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두 번째 정보통신이랑 첨단과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이랑 첨단과학 같은 경우에도요.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자기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기사 같은 게 이런 게. 그죠? 근데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자기네가 기사를 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존재하는 이제 어떤 뉴스 회사, 그죠? 그런데 보도 회사의 기사를 따서 검색에 나타나게 할 뿐이죠. 하기 때문에 기사 자체를 구글이 삭제할 권한은 없어요. 근데 구글에 검색하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사를 낸 그 보도 업체에다가 소송을 낸 게 아니라 구글에다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더 이상 나를 검색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않게 하게 해달라. 혹은 이 사건을 검색했을 때 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글은 당연히 이게 왜 내 책임이냐. 그 기사를 낸 기사 보도업체 책임이지.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유럽사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스페인 남성이었거든요. 소송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어쨌든 검색하게 하는 거는 구글의 힘이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 라고 했고 이 남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권리.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싹 없애게 해줄 권리를 잊혀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뭐, 예를 들면 그 사이버,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싸이월드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싹 다 삭제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요즘은 꽤 관심이 많고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 비판도 있죠.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잊혀질 권리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서 거기에 있는 과거를 싹 다 세탁해버리면 이 사람들을 평가할 어떤 가치가, 평가할 어떤 내용이 없지 않느냐, 정보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인터넷 정보통신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 중에 꽤 핫했던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건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상화폐고, 이 가상화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전에 가상화폐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건 도토리였죠, 그죠? 그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이런 게 다 가상화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싸이월드의 도토리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만 주면 사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돈 주고 팔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도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싸이월드였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이거는 누가 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수학 문제가 있고 이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획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정도의 재산권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수학 문제라는 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수학 문제냐? 아니에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암호풀이하고 비슷해요. 암호풀이.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럼 이거 암호풀이 하면은 비트코인 얻어? 아,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 그 해독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돈 얻으면 되겠네. 되죠.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호풀이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일반 PC로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뭐 꽤 여러 시간 동안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암호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6시간 정도 돌리잖아요? 개인 PC로.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나한테 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0.1원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 다음에 이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캐내기 위해서 이걸 보통 캐낸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마이너라 그러거든요. 비트코인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보태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런 암호들을 풀고 비트코인을 캐내고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가도기적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이런 특징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웬만한 암호 같은 거 좀 풀려고 하면 일반 컴퓨터로 돌리면 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5년 정도. 그래서 그럴 거면 전기세가 더 나가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17페이지입니다. 국내 정보통신망이라고 있네요. 아까 본다고 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그 랜, 아까 이제 1번에서 봤었죠. 그 랜하고 이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고요. 아까 봤던 거.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체크 보니까 도시권 통신망, 이게 맨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트로폴리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어리어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건 MAN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 정보통신망이랑 광역통신망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WAN이 있고, 그 다음에 MAN이 있고, 그 다음에 LAN이 있는 거죠. 로컬이고 메트로폴리탄이고 이거는 와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광역.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WWA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거?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위에다 적는 것보다는 옆에다 적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의 이제 정확한 체계를 위해서라도. 이거보다 더 넓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무선이란 뜻이에요. 와이어리스요. 무선 광역 통신망.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정확하겠죠? 됐습니다. 이게 MAN, WAN, LAN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WWAN까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한 어떤 정보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그런 노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계속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이제 지금은 쓰시지만, 그때도 이미 나는 스마트폰 필요 없다 해서 그냥 2G로 가련다 혹은 3G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전화기 폴더폰으로 하련다 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모르면 더 모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 이런 경우를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거죠. 디지털 워터마킹은 그냥 워터마킹에 디지털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성이나 화상 데이터에 투시 정보를 넣는 기술이다. 자, 무선 광역 통신망 좀 전에 봤었죠? WWAN, 메가넛은 그냥 읽어보시고. 북마크, 그냥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블루투스는 랜, 이런 거랑 관계없이 뭐예요? 초근거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m만 벗어나면 잘 안 되죠? 10m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거 이용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헤드셋. 아니면 키보드. 아니면 마우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블루투스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셀카봉 유명하잖아요. 그죠? 셀카봉.
이런 거 하는데요. 셀카봉 할 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기가 그럼 이걸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컨 같은 거 달아가지고 뭔가 띡 누르면은 사진을 탁 찍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셀카봉에 물론 이렇게 뭐 딸려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 쓰는 것도 보통 블루투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셀카봉 자체에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휴대폰하고 여기 쭉 봉이 있다면 여기에 딱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둘이 이제 연결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블루투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핸즈프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블루투스를 많이 이용하죠.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를 켠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전등을 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패블릿. 요즘 패블릿이란 말은 이제 거의 사장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5인치 이상 7인치의 화면을 가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도 벌써 5.5인치, 배가 넘어 6는 벌써 6인치 이랬잖아요. 예전에 갤럭시 탭 처음 나왔을 때가 몇 인치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6인치인가 7인치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화면의 크기가 중요해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아이폰도 이제 화면의 크기가 커지고 있긴 한데 그게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미 10인치 넘어가는 거, 14인치, 뭐 이렇게 11인치 이렇게 아이패드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4인치 밑에 옛날에 아이폰 같은 경우 이 사이가 이제는 기술력으로 못 내는 부분이 없어요. 다 이제 낼 수 있어요. 다 낼 수 있고 거기서 거기에요. 하기 때문에 이제 크기가 어떤 이게 와 크다, 와 짱, 뭐 그렇게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해지는 시절이 왔죠. 이제 시대가 왔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 크면은 또 이제 휴대성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적당히 찾아가지고 찾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패블릿 이런 말은 이제 별로 이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패블릿은 정확히 말하면 그 폰하고 태블릿의 중간 합성어예요. 그래서 폰인데 거의 태블릿 크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다음에 ADSL, CDMA 이런 거 다 옛날 건데요. 조금 아주 예전 기술들인데 CDMA만 좀 보죠. CDMA부터 시작해가지고 WCDMA, 이제 3G, 4G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네,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말이 있네요. 얘는 뭐냐면 이런 거랑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회선은 한 회선을 써요. 한 회선을 쓰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말하고, 그러니까 A라는 데, B라는 데, C라는 데서 이렇게 정보를 보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A는 갑한테 보내야 되고, B는 을한테 보내야 되고, C는 병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일로 보내고 얘가 일로 딱딱 정확히 갈 수 있는가? 회선이 하나인데, 이 안에서 엉키진 않을까? 근데 이걸 엉키지 않게 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A는 한국말로 해요. 얘는 한국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만 들리죠? 얘는 영어로 말해요. 근데 얘가 영어로 말해줘요. 그럼 얘는 얘한테만 들리겠죠. 얘는 일본어예요. 얘네가 일본어로 말해요. 그럼 얘는 얘한테 들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이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과 되게 유사해요. CDMA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기호로 보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 기호를 받을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같은 회선을 쓰더라도 같은 회선에서 여러 명이 같이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큰 시장이라 하더라도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너랑 나랑만 이 언어를 쓰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CDMA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CDMA 방식은 한 주파수를 이용하지만 서로 다른 보호를 사용한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ISDN, TCP/IP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 넘어가 볼까요? 나노기기 있네요. 나노기기는 이 나노라는 말이 이게 몇 센치, 이 단위가 몇 가지 내려가는지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0억분의 1m라고 돼 있죠. 요 단위, 요걸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분의 1이다. 요거요. 나노기기는 뭐예요? 이 10억분의 1m의 단위를 크기를 가진 기계적 혹은 전기 기계적 장치. 그래서 이 나노기기를 우리 몸속에 넣어가지고 세포만한 크기 혹은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기계를 넣어서 여기에서 얘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면 이거는 뭐 꼭 생물학적인 어떤 효과를 보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게 나노기기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서 나노 기술이 있고 은나노 기술, 특히 이제 나노 기술은 어차피 그 10억분의 1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 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재 이런 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그 여기 나노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은나노는요, 은을 이렇게 쪼개면 살균, 항균, 탈취, 전자파 차단 이런 식의 새로운 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은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탈취나 살균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 이런 거를 은나노 기술이라고 한다. 루미덕트, 루미너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줄에, 그죠? 루미너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빛의 이런 거예요. 빛나는, 빛의 이런 거예요.
하기 때문에 루미너스 프로덕트 이렇게 되죠. 빛의 상품 혹은 빛나는 상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용한 상품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섬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보면 약간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면 빛이 색깔이 달라진다던가 이런 거 있죠. 요즘은 보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어떤 액세서리에서 전화가 오면 이게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문자가 오면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빛으로 뭔가를 활용하는 상품들 이런 것이 루미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읽어보시고 바이오밸리 바이오밸리는 여기 바이오밸리 있고요. 저 뒤에 보면 또 이제 이런 거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바이오밸리는 뭐와 관계된 거냐면 바이오요. 그래서 생명과학 연구기관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기업. 그러니까 이제 생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일단 특징이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보니까 대덕 연구단지에 있다고 하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는 그 어떤 기술력과 관계된 거 이런 어떤 이런 과학력과 관계된 거는 아무래도 대덕 쪽에 좀 많이 있죠. 그쪽에 카이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쵸. 됐고 바이오테크 2000 읽어보시고 반도체는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오는 칩, 알파 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읽어보시고요. 온누리오 보죠. 온누리오의 특징은요. 최첨단 연구 장비를 장착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유일의 종합 해양 조사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양 조사선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유일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극해역 조사 등에 참여해 왔네요. 지난 시간에 남극해역에 대해서는 우리 장보고 기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어떤 그 화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 스마트폰 화면이랑 이런 거랑 에다가 실제 현실에다가 이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쓰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은 뭐 제가 길찾기 할 때 이런 건 잘 안 쓰고요. 그 하늘 있죠, 하늘에다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띄워가지고 하늘에다가 딱 이렇게 화면을 갖다 대면 이게 지금 어디 하늘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걸 딱 정해주면서 뭐가 되냐면 거기에 별자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별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게 딱 나타나면 다른 이쪽에 있다. 그 달자리에 딱 맞춰두면은 이 근처에 별자리는 원래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해가지고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별자리의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것도 증강현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건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길에서 이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쭉 찍는다라고 하면 이 건물에는 여기에 착착착 표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표시에 이렇게 확인이 있으면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지금 보인다. 이 건물들이 이렇게 보인다. 길거리에 있고 했을 때 이 건물에서 착착 여기 몇 층에 뭐 이런 식으로 딱 이 휴대폰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과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줄 현실 세계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가상 세계와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적회로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황해법칙 얘기하면서 집적회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고 했었습니다. 집적회로는 IC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면 이제 앞에 황해법칙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좀 읽어보니까 실리콘이나 기타 결정 재료로 만든 단일의 기판 위에 기판 내 회로 소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결합해서 제조한 미소회로 또는 초소회로의 패키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이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도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이제 집적회로인데 여기에 소자란 말이 나오네요. 소자 이런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개별 부품 하나하나를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10만 개, 100만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집적돼 있는 거, 아주 뭐예요? 이런 걸 IC라고 한다고 돼 있죠. 거기에.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라고 돼 있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VSI LSI가 먼저죠. LSI, VLSI, 그다음에 ULSI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넘어가 볼까요? IC가 집적회로고요. 대규모 집적회로. 이거 L은 뭐냐면 라지예요. 거기 나와 있죠. 라지. V는요. 베리 라지고요. U는요. 울트라 라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규모 집적회로, 초대규모 집적회로, 그 다음에 극초대규모 집적회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100만 개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무슨 바이오밸리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도 있다. 테크노폴리스는 어떤 기술에 관한 기술 중심 도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딜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학 이런 것과 관련돼 있으면 아무래도 좀 대덕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덕 연구단지에 있어요.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테크노폴리스다라고 하면 이제 성공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물론 아주 많은 벤처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아주 많은 기술력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공의 요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 요람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여기서 성공하는 기업보다는 실패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래도 또 여기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이런 기술력들이 향상돼서 뭐 그런 성공하는 기업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의 요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리콘밸리, 뭐 대덕 연구단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텔레매틱스 읽어보시고 플래시 메모리 있네요. 플래시 메모리는 뭐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롬이랑 램을 설명드렸었죠. 그죠? 롬. 그 다음에 램. 여기서는 이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느낌이. 아니죠.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랑. 죄송합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램은 전원이 꺼지면 싹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롬은요, 전원이 꺼져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었죠.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끊겨도 첫장이 그만이 나와 있죠. 저장된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날아가지 않는 메모리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플래시 메모리는 뭐가 있나요? USB요. USB 이렇게 쓰는 거 있죠. USB 칩 조그만 거. 해서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요즘 64기가도 있고 막 그렇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휘발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한글 파일을 넣어놨다고 쳐봐요. 리포트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빼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전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전원이 공급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럼 전원이 공급이 할 때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 그럼 이거 뭐 하려고 갖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여기 뺐을 때 전원이 꺼졌을 때도 이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른 데 꽂으면 또 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여기서 이제 갖고 있던 정보들을 다시 이제 컴퓨터에다 이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핵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MRI입니다. MRI 이러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다쳤냐? MRI 찍었냐? CT 찍었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다음에 FED, GPS, LCD, 다 쉬운 내용들이죠. FED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GPS, 우리 많이 쓰잖아요. 위성에서 이제 GPS 한번 켜봐. 우리 어디 있는지 좀 보게. 이렇게. 뭐 길 찾기 할 때나 아니면은 지도 같은 거 볼 때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지도 되게 많이 보는데 이럴 때 쓰는 게 GPS죠. 그다음에 LCD, 요거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해서 배열한 후에 전기 압력을 가해가지고 각 액정 분자의 배열을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됐죠? 해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이랑 첨단과학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할 테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나올 문제 마저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 통일,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이제 법률하고 행정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있는 정치외교 통일이나 어떤 법률 행정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더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